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이 공포에 빠지기 시작. 2. 삼성은 우롱당했다. 최근 형제의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자마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군사 장비를 많이 기증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군사 장비가 비게 되는데 폴란드는 이 공백을 한국의 방산업계로부터 채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1일 폴란드가 독일에 충격적인 요구를 하며 이를 이유 연합도 폴란드를 러시아 최전방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서 배상금을 받아 한국에 수백조 원의 선물을 준비했다는 일본발 뉴스가 나와 화제입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약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계획이 물집이 되게 생겼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업계에서 무기를 구입하게 된 계기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우로 전쟁이 발발하고 3일 뒤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언문을 보면 우리는 푸틴 같은 전쟁광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힘이 필요하다. 강력하고 현대적인 독일군이 필요하고 우리는 경제 생산량 GDP의 2%를 투자해서 강력한 장비를 갖출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다. 선언과 동시에 즉시 140조 원을 독일군에 투입했습니다. 2019년 푸틴이 폴란드는 2차 미개 대전에 책임이 있다며 히틀러와 서방이 공모해 2차 대전 만들었고 러시아는 그걸 막으려고 폴란드로 쳐들어간 것이다. 폴란드는 유럽 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히틀러의 계획에 찬동한 반유대주의 국가이다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푸틴은 2차 대전은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 때문이 아니라며 서구 국가들이 배신한 것이 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푸틴이 이야기하는 공모는 바로 1938년 일명 서구의 배신으로 불리는 뮌헨 협정입니다. 뮌헨 협정은 전쟁을 두려워했던 당시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중 일부를 독일 히틀러에 양도한 협정인데 영국 총리였던 네임 체인벌린이 뮌헨에 가서 받아온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약서를 들어올리며 우리가 전쟁을 막았다고 떵떵거렸지만 6개월 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푸틴은 소련은 생명은 구했다. 나치에게 침공받은 폴란드를 점령해서 많은 수의 유대인을 구했다. 소련의 폴란드 점령은 필요했으며 이미 폴란드 정부가 국가 통제권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바르샤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소련이 폴란드를 나치에서 해방해준 것을 부인하는 한 역사적 문제에 대한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졸지에 폴란드를 2차 대전에 책임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마테 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에 관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중 최고는 푸틴이 말한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현실성 없고 일관성도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최악의 헛소리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과 전화 외교를 시도하자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푸틴과 전화하는 것은 히틀러와 대화하는 것과 같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나? 히틀러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다시 한번 일침을 가했습니다. PWRSH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폴란드인의 94%는 러시아가 가장 큰 위협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감정이입을 하는 폴란드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폴란드는 탱크 240대와 가지고 있던 전투기 29를 모두 지원했는데 당시 미국이 말렸다고 합니다. 이에 폴란드가 비어있던 방산 공백을 미국으로부터 250대의 에이브럼스 탱크와 116대의 중고 탱크까지 구매를 체결하며 빠르게 채워나갔는데 패트리엇 대공 방어 시스템, 마이차이미얼스 로켓 발사기 등 엄청난 양의 방산 장비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부족했던 폴란드는 세계 무기 수출국들을 둘러보던 중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서 2021년 3월 16일에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민국에선 이미 중고 탱크까지 사들였으며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를 찾다가 한국과 이스라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처럼 빠르고 신속하고 저렴하며 추워도 기동하고 더워도 기동하며 산악지형에서 가동은 물론 대량 생산은 기본의 유럽 생산 또한 가능하고 재고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들은 왜 검증이 되어 있을까요? 한국은 아직 전쟁 중입니다. 북한과 휴전 중이지만 말 그대로 휴전 중이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언제든 전시 태세를 갖추어야 하므로 꾸준히 탱크나 전투기를 만들어 왔기에 그 성능은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군비 증강 선언 이후 폴란드도 한 가지 선언하게 됩니다. 바로 독일처럼 강력한 군비 증강을 선언하게 됩니다. 폴란드 군대를 NATO에서 가장 큰 군대로 만들겠다며 폴란드군의 규모를 현 1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U에서 가장 군인이 많은 나라가 1위 칠흑이 35만 명, 2위 프랑스 20만 명, 3위 독일 18만 명으로 현재 폴란드는 8위에 있습니다. 30만 명으로 늘리게 된다면 사실상 유럽 중에선 최대 병력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폴란드는 막대한 예산을 감수하겠다며 처음에는 GDP 3%로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 대표가 3%는 약하다며 GDP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폴란드와 한국이 대규모 방산물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9월 1일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83년이 되는 해입니다. 폴란드는 독일이 야기한 피해로 1조 3,000억 유로에 달한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폴란드 집권법과 정의당 대표는 이날 바르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그 영향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배상까지는 길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며 독일은 피해 배상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보다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미 전 세계 10여 개국이 독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았다면서 폴란드가 이로부터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한 정치평론가의 칼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평론가와 타세율후 유오냐가 쓴 한국 방위산업 약화를 노려라는 도발적인 내용의 칼럼이 그것입니다. 칼럼의 내용은 대략 역넉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데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한국에 대한 저제 조치를 망설이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당장 정치와 경제적인 공격을 가하면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 한국이 사죄할 것이라 전제한다. 이제 앞으로 적이 될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없도록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방위사업을 망하게 하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국방력이 약하니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군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국방 예산과 국방력을 약화하는 전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칼럼을 본 누리꾼들은 한국산 무기는 비싸고 품질이 나쁘며 비리 덩어리, 반일 친한 단체 때문에 이런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할 텐데라며 칼럼니스트에 대한 칭찬과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헌법 개헌안을 늘 추진해왔습니다. 그 헌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도 개헌 논의를 심화시키겠다.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 일본 헌법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포기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군대 포기를 없애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럼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일본의 방위산업은 그 역사와 규모 기술에 비해 처참하다 못해 안쓰러울 정도로 국제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쓰라린 실패는 호주의 SEA-1000 사업입니다. 일본 방위사업이 국제시장에서 굴욕당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자신감과 오만한 세일즈 방식에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니란 발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에 실패하고 갈라파고스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요자인 외국군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개념으로 싸울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적고 첨단 기술을 사용해 그들만의 독특한 전투 개념과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무기를 만드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위치를 보면 폴란드 못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 국민투표까지 통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옆 나라에선 전범국이었던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고 한국의 옆 나라인 일본 또한 재무장을 꾸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인해 일본 네티즌들은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폴란드가 장비 조달에 2035년까지 한화 약 1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야만적인 침략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주장했는데 7월 말 한국 측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브라스적 국방상이 현지 미디어에 대해 2035년까지 240억 PLN을 폴란드군의 근대화에 투자한다라고 말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240억 PLN은 2035년까지 국방 예산이 아니라 2035년까지 취득하는 장비 조달 자금으로 매년 403억 PLN 한화 약 11조 원을 장비 조달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국방부는 이 거액의 투자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이며 폴란드 미디어도 폴란드군의 근대화에 투자되는 금액으로 과거 최고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헌법 개정이 된다 해도 이젠 한국의 국방력이 일본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며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부터 전기차까지 세계 시장에 맞추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만들어내기만 하면 팔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아직도 하는 듯합니다. 호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레드백 사업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한국의 방산업계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2022 삼성 테크다를 열고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가장 중요한 화두인 수요 감소에 따른 감산 여부를 묻는 말에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현재 감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단적으로 강조하자 순간 800여 명의 참석자는 작은 탄성을 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내년 설비 투자를 30% 감축하고 공장 가동을 낮출 것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된 대응이었고 삼성 역시 감산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어 한 부사장은 우리는 당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일희일비 일희일증하며 손쉽게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은 참석객들이 깜짝 놀랄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0여 년간 만들어낸 메모리의 총용량이 1조 기가바이트가 넘는데 이 중 절반이 최근 3년간 만들어졌다. 그만큼 디지털 전환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현재와 미래 산업을 압도해 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삼성은 이미 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준비해가고 있다. 밝힐 수는 없지만 고용량 고요를 메모리를 통해 다양한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진화하며 발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첨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자 자중은 한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후발 업체들과 격차를 완전히 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부사장은 300단까지 올리는 것은 현재 삼성 기술력으로 가뿐하다 컴포터벨 하지만 첨단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면서 낸드 플래시 시장에 6개 경쟁 업체가 있지만 삼성이 혁신적인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에서 고용량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 공간을 빌딩처럼 높게 쌓는 것은 기술력의 한 척도로 꼽힙니다. 지난 7월 마이크론은 더블 스택의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발표했고 8월 SK 하이닉스는 238단 낸드 개발, 중국 YMTC도 232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싱글이 아닌 더블 스택이지만 마이크론은 7월부터 양산했다고 하는데 아직 시장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대만에 수출했다는 얘기도 아직 없습니다. 중국 YMTC가 개발했다는 232단을 그대로 믿는 국내 업계는 없습니다. 콘셉트카를 만들어내듯이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수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론은 2020년 1더블 스택 176단 양산 발표했지만 찾지를 못하다가 9개월 후인 지난해 8월 대만 반도체 시장에 일부 풀린 것이 확인되면서 수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하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올 하반기 매출 예상치를 지난 4월 대비 30%가량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격은 다운될지언정 생산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줄었지만 찾는 고객은 여전히 많다는 자신감과 그에 대해 신뢰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고객과 협업해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 SMRCY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메모리는 구조가 복잡해졌고 고객들마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는 메모리 설계를 요구하면서 아예 기술력으로 이를 맞춰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한국의 삼성메모리 리서치 센터 SMRC를 만들고 내년엔 미 실리콘밸리 산호세 2024년에는 싱가포르의 SMRC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자율주행 시스템이 접목되며 시장이 커지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2025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는 높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차량 수리를 대비해 수년간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꺼렸던 분야지만 삼성전자는 차량의 첨단화 전동화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제품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날 5세대 10나노 금 D램을 2023년 양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력인 4세대 10나노 금 대비 선폭이 2N 이상 줄어드는 제품입니다. D램은 수억 개의 셀데이터 저장 공간로 구성돼 있어 1에서 2년 만에 선폭 1m를 좀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한 세대 만에 2나노미터 줄이겠다는 발표에 업계에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란 찌는가가 나옵니다. 삼성은 정확한 전략과 머뭇거림 없는 과감한 투자로 승부수를 걸며 세계 정상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은 삼성전자와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운명을 가른 변곡점으로 몰립니다. D램 시장이 불황기에 접어들자 도시바 등 일본 업체들은 투자를 줄이면서 몸을 움츠렸는데 삼성전자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1993년 6월 기흥 5라인을 완공하자마자 바로 6, 7라인을 착공하자 일본 경쟁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고 비꼬면서 반도체 시장을 모르고 히트발질하고 있다고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삼성전자는 1년 후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말이 나왔다고 당시 박재근 부사장은 말합니다. 1년 뒤 삼성전자는 인터넷 확산으로 PC 열풍이 물면서 D램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감산하고 있던 일본 업체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면서 1993년 4분기 처음으로 D램 세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엔 창사 이후 최대인 1조 6,8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위상을 굳히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DNA는 30년간 D램 세계 1위를 지킨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번 삼성 테크다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가능성을 일축한 것도 그간의 성공 방정식을 밀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초강력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현실화하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L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되는 고성능 컴퓨팅 연산 반도체뿐 아니라 D램, 낸드, 플래시낸드처럼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키워온 메모리 분야에서도 첨단 제조 장비 기술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미국이 한 국가의 특정 산업 전반에 대해 수출 통제 조처를 한 건 처음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아닌 제3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의 기술, 장비를 쓸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했습니다. 2020년 중국 IT 기업 화웨이에 이 규칙을 적용해 화웨이식 제재라고도 물립니다. 미국 기술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제재 범위에 따라서는 전 세계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반도체 수급이 막히면 중국 산업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게 미국의 제재와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통했던 중국에서 서방 제조 업체들이 빠르게 이탈하는 탈탈 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을 통해 중국에서 아이폰 등 주력 제품을 생산해왔지만 최근 인도로 생산 거점을 분산시키는 작업에 있고 스마트위치, 애플위치와 노트북, 맥북 생산도 베트남으로 옮기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TV 등 중국 내 공장을 모두 접고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 거점을 업으셨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면 제조업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제재에 있어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외를 허용했다고 해서 당장 타격이 크지는 않다고 해도 결국 통제 수순에 이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당장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를 교체하고 공장 규모를 증설하는 것부터 제한받게 될 것은 뻔합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 칼날에서 중국은 한국 내 반도체 수출의 40%를 소화하는 근손이기 때문에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중국 제재가 빠르게 한국 기업을 추격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꺾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독주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파운드리에 대한 야심찬 투자와 반도체 산업의 정치화 추세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순풍 테일윈드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정치적 속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 같은 현실은 삼성전자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는 게 WSJ의 분석입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 바이든 정부의 행보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업체들의 중국 공장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성장을 막는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결과에 이르리라는 것이 WSJ의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